안녕. 이제 우리 첫 번째로 하는 교과서를 가지고 하는 첫 번째 수업 시간이야. 여러분들 이제 오늘은 그동안과 다르게 이 교과서 다 챙겨왔겠지?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사실 교과서 진도는 여러분이 있을 때 여러분과 함께 나가고 싶어서 최대한 조금 아껴두고 싶은데 그래서 1단원 정도만 같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하고 2단원부터는 그냥 만나서 좀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긴 있는데 이 마음대로 될지는 좀 모르겠어. 어쨌든 우리 온라인으로라도 열심히 공부 같이 해보게 교과서 가지고서 1단원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자. 첫 번째 단원의 이름은 바로 세계화와 바로 세계화와 지역 이해라는 단원이야. 그래가지고 이 단원에서 우리는 세계화와 관련된 거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거고, 그 다음에 세계화와 함께 나타나는 현상인 지역화라는 게 있는데 지역화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 거야. 그리고 이 외에 고지도, 옛날 사람들이 그리고 보던 지도, 고지도라든지 아니면은 지리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 최신 이제 기술이지, 이런 지리 정보 시스템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거야. 그래서 조금 본격적으로 한번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이 단원에서 선생님은 사실 세계지리 1단원은 아주 좀 지리스럽다거나 좀 뭔가 같이 공부를 하면서 재미있다? 이젠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오히려 뒤로 가면 이제 뭐 지형이라든지 기후라든지 산업, 자원, 인구 이런 내용들 배우면서 조금 더 선생님은 재미를 느꼈었는데 어쨌든 이 1단원은 크게 이제 수능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의 문제가 보통 출제되는 그런 단원이야. 그래서 두 문제에 이제 보통 나오게 된다면은 고지도와 관련된 문제가 한 가지 나올 거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지역 분석 아니면은 뭐 지역 조사라고 할 수도 있겠네. 이것과 관련된 문제 이렇게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한번 그러면 작년에 어떤 문제들이 나왔었는지 어떤 문제들로 보통 1단원이 다루어지는지에 대해서 같이 이어서 알아보도록 할게. 이게 이제 작년 수능 1번 문제야. 보게 되면은 세계에 알 수 없는 지도가 보이지. 당연한 거야. 겁먹지 말고 뭔지 몰라도 돼. 선생님이랑 한번 가볍게 풀어보고 아마 여러분도 이 단원을 배우게 되면은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야. 일단 가 지도가 이제 바빌로니아 지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지도의 특징은 일단 가장 지금까지 전해져 오는 세계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되었다. 뭐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다. 간단하게 생각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얘가 천하도라고 하는 지도야. 천하도라고 하는 지도고 이 지도는 동양에서 제작이 되었고 그 다음에 현실 세계보다는 조금 상상의 세계 이런 것들을 많이 담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가 중국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을 세상의 중심에 두었다. 그래서 뭐 중화사상 이런 이야기 같은 거 같이 이야기하기도 해. 그 다음에 다 지도 같은 경우는 이제 지도를 만든 사람의 이름을 따서 알 이드리시의 세계 지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거든. 그리고 이 알 이드리시 이름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사람은 이슬람 문화권에서 자라고 이슬람 문화에 영향을 받아서 지도를 제작한 사람이구나. 요 정도 이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 그래서 한번 문제도 풀어볼게. 일단은 기원전에 제작되었는가 하면은 이 셋 중에서 가지도 바빌로니아 점토판 지도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했지. 그래서 당연히 얘가 이렇게 될 테고 아니요 하면은 두 개 지나갈게. 방금 나 얘기하면서 선생님이 나 지도는 중국을 세상의 중심에 두고 있는 중화사상 그래서 중화사상 잘 못 들어봤으면은 짜장면집 고급지게 얘기할 때 중화요리라고 하지.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다 보니까 아라비아 반도가 지도의 중심에 있지 않겠지. 당연히 아라비아 반도가 지도의 중심에 있는 거는 이슬람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바로 알 이드리시의 세계지도가 이제 아라비아 반도가 지도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가가 A, 나가 C. 끝났네 벌써. 정답은 2번이겠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벌써 겁먹은 사람 있을 것 같은데 어렵지 않아요. 다음 문제 한번 볼게. 이게 이제 작년 수능의 2번 문제야. 이 문제도 역시 배우지 않았다고 겁을 먹겠지만 이거는 배워서 풀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냥 풀 수 있는 문제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한번 같이 해보면은 될 것 같아. 일단은 위에 표가 보이지? 그래서 점수 산정 기준이 1점, 2점, 3점이 있고 평가 기준도 3개. 1인당 GDP, 도시화율, 출생률 이렇게 3개가 있지. 그래서 그냥 A, B, C, D, E 5개 국가 각각 3개의 그 지표에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A, B, C, D, E 하고 GDP 그다음이 뭐야? 도시화율 그다음이 출생률 이렇게 되지. 그러면은 A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2천을 초과하네 1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도시화율이 40을 초과하네 1점. 그 다음에 A 같은 경우는 출생률이 30 미만이네 1점. 그러면은 A는 결국 3점. B 한번 볼까? B 같은 경우는 1인당 GDP가 1000 미만이네 3점. 그 다음에 도시화율 같은 경우는 B가 30 미만이네 3점. 그 다음에 출생률 같은 경우 B가 30에서 40이네 2점. 그럼 B는 8점. C 같은 경우는 GDP가 1000에서 2000이야 2점. 그 다음에 도시화율 같은 경우는 C가 30 미만이네 3점. 그 다음에 출생률 C 같은 경우 30에서 40이니까 2점. 그러면 합치면은 C는 7점. 이어서 D 볼게. D 같은 경우는 1000 미만이에요. 그러면은 1000 미만 3점. 그 다음에 도시화율 같은 경우 30 미만이에요. 3점. 출생률 같은 경우 40 초과예요. 3점. 그래서 D는 9점. E 같은 경우는 1000 미만이에요. 3점. 그 다음에 E가 도시화율이 30에서 40이에요. 2점. 출생률 같은 경우 E가 30에서 40이에요. 2점. 그러다 보니까 7점. 답은? 그렇지. 4번 D가 되겠지. 왜냐하면 합성 점수가 가장 높으니까.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문제니까 1단원에서 열심히 배워서 우리가 배운 거를 가장 열심히 써먹게 되는 수능에서도 이 정도 문제 이제 나오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1단원에서는 조금은 편안하게 어느 정도는 편안하게 같이 공부를 해도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같이 1단원 교과서를 펴보도록 합시다. 보게 되면은 10페이지도 가볼게. 10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공교롭게도 우리 방금 풀었던 두 개의 문제는 각각 1-2단원, 1-3단원과 관련된 문제고 보통 1-1단원이 직접적으로 혹은 단독으로 수능에 출제되지는 않아요. 다만 이 1-1단원과 관련해서 나오는 내용들 세계화에서 나오는 다국적 기업 이런 이야기라든지 아니면은 지방화에서 나오는 장소 마케팅, 지리적 표시제 아니면 지역 축제 이런 내용들이 각 지역의 특징과 관련해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결코 소홀히 해서는 또 안 되는 단원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세계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그러면은 먼저 우리 세계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 세계화라는 거는 무엇보다도 일단은 활동 공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조금 지리적으로 확대되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각각의 사람들이 활동 공간이 확대되다 보니까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게 되면서 서로 상호 연계성이 증대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화로 인해서 우리는 크게 두 가지 종류. 먼저 활동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활동의 범위가 넓어짐으로 인해서 보다 많은 사람, 많은 국가, 많은 기업, 많은 단체와 교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세계화의 주된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세계화에 어떤 큰 영향을 준 크게 두 가지의 기술 발달 이야기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교통의 발달을 들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로는 통신의 발달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교통의 발달은 정말 내 몸이 더 다른 곳으로 빠르게 갈 수 있게 해주었다면은 통신의 발달은
내가 움직이지 않더라도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과 교류를 하는 데에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 이어서 이제 세계화에 뭐라고 해야 되지? 조금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은 아이고 또 왜 이러니? 잠깐만. 이어서 지역화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볼게. 지역화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지역화는 세계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뭐 한국에 살던, 미국에 살던, 아니면 뭐 저기 호주에 살던, 더 멀리 떨어져서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살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비슷하게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빅맥을 먹으려면은 우리나라에서도 먹을 수 있지만 미국 가도 먹을 수 있고 스위스 가도 먹을 수 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가도 먹을 수 있는 그런 일종의 편하고 좋긴 한데 획일화된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다 똑같은 게 어떤 의미가 있나. 그리고 우리 지역에도 우리 지역의 특징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우리는 살리지 못하나. 그리고 꼭 맥도날드만 맛있는 건가? 우리 지역에서도 더 맛있는 전통적으로 먹어오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왜 이거에 대해서 같이 먹고 나누면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되면서 어떤 그 지역의 고유한 가치라고 할까? 지역의 가치가 이제 더 올라가게 되고 우리 지역만의 특별한 것이 존중받기 시작하는 그런 현상, 이것을 우리는 지역화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화와 지역화 되게 서로 다른 아주 멀리 떨어진 개념 같지만 사실은 세계화와 지역화가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고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 그래서 세계화의 구체적인 사례들, 세계화의 구체적인 사례 하면은 이제 교과서 10페이지 아래쪽에도 보면은 다국적 기업의 뭐 국제 분업이라고 하지. 국제 분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국제 분업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많이 뭐 입거나 많이 사는 그런 의류, 스포츠웨어 기업들. 대표적으로 뭐 나이키 아니면 뭐 아디다스 이런 데도 있겠지. 나이키는 미국 회사고 아디다스는 아마 독일 회사일 거야. 그런데 이제 그 회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사보면은 Made in USA나 Made in Germany 이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거야. 대신에 보통 이제 뭐 말레이시아, 베트남, 차이나도 아직 좀 있을 테고 이런 어떤 개발도상국에 이름들이 적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그런 국제 분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은 비싸니까 뜯어보진 못하겠지.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지금 강의를 듣고 있는 탭, 모니터 이런 것들도 뜯어보면은 한 나라에서 혹은 한 공장에서 그대로 쭉 생산이 된 것이 아니라 되게 다양한 곳에서 생산된 부품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휴대폰, 탭, 컴퓨터를 만든 것을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러면은 왜 사람들은 한 군데에서 한 자리에 모여서 처음부터 다 만들고 조립까지 끝내면 좋지 않을까? 그런데 왜 국제적으로 분업이라는 형태를 띠게 됐을까? 분업은 일단은 세계화와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은 아무리 어떤 지역이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증기선, 배밖에 없던 시절이면은 그치 가서 이제 저기 뭐 말레이시아 가서 신발 좀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하고서 나이키 본사에서 가면은 가는데 한 40일 걸리는 거지. 그리고 이제 오케이 하고서 다시 돌아가. 그러면 이제 벌써 거의 3달이 지나 있는 거야. 이렇게 좀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도 각 지역이 장점을 가지고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런 장점들이 교통과 통신이 미비하다 보니까 충분히 발휘될 수가 없었고 대신에 교통과 통신이 발달하기 시작하니까 각 지역에서는 자신들이 잘하는 것을 찾아서 그것에 집중하게 된 거지. 그것을 우리는 이제 국제 분업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10페이지 아래쪽에 나와 있는 미국 다국적 기업의 국제 분업이라고 해서 비행기 하나를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나라의 회사, 기업들이 참여를 하는지 보면은 방금 이야기한 국제 분업과 국제 분업을 이해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
그 다음에 이제 국제협력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자본이라든지 물자 이런 것들이라든지 정보 이런 것들이 모두 교류가 훨씬 편해지고 빨라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다른 나라에서 도와주고 서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함께 노력하는 이런 국제 협력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되긴 했는데 호주에서 큰 산불이 났을 때 이 산불을 도와주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서 소방 헬기나 소방관들을 파견해 주었던 모습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국제 협력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최근의 사례로는 이제 우리나라의 의료기술, 특히 코로나와 관련해서 진단 키트 기술이 매우 발달해 있으니까 다른 나라에서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발달한 항공교통을 이용해서 빠르게 이제 그것을 보내주기도 하는 이런 모습들도 최근에 볼 수 있는 국제협력의 한 가지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제 우리 지역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역화에 이렇게 세 가지 사례가 존재하고 있거든. 그래서 먼저 지리적 표시제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면은 지리적 표시제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어떤 특정한 특징 때문에 이 지역에서 나는 특산품들이 이제 유명해지게 되고 그러면은 다른 지역에서는 이제 그런 이름을 쓸 수 없도록 이제 우리 지역에서만 난 거다 이런 거를 지역의 이름으로 인증을 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지리적 표시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 이제 유명한 지리적 표시제 하면은 보성녹차 그리고 아니면 뭐 벌교 꼬막 될 수 있을 테고 마지막으로 양양 강원도 양양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양양에 있는 송이버섯 이런 것들을 이제 지리적 표시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아니면 뭐 이제 선생님 살고 있는 영동 같은 경우는 영동 곶감 이런 것도 이제 하나의 지리적 표시의 사례고 아니면 또 이제 영동 옆에 무주 가게 되면 이제 거기는 뭐 반딧불 사과 이런 것들 전부 이제 하나의 지리적 표시제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좀 세계로 이런 눈을 넓혀보면은 볼 수 있는 것 중에 프랑스의 샴페인, 쌍파뉴 지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생산되는 것, 샴페인 아니면 뭐 꼬냑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지리적 표시제에 해당하고 아니면 또 이제 자꾸 술 얘기만 하는데 아이리스 위스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거 말고 또 이제 좀 건전한 사례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되기가 힘들지. 커피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냥 뭐 아메리카노 이렇게 마시는 거 말고 특별한 원두를 이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그런 커피의 뭐 에티오피아의 무엇, 자메이카의 무엇, 하와이의 무엇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그런 커피 네이밍들도 하나의 지리적 표시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소 마케팅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은 말 그대로 장소가 하나의 상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장소를 지역 사람들은 판매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형태를 장소 마케팅이라고 하고 그래서 장소 마케팅 하면은 이제 대표적으로 당연히 관광지화가 되겠지. 유명한 관광지들 장소 마케팅의 사례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떤 항상 볼 수 있는 관광지도 있지만 축제라는 형식으로 이제 특정한 시기에 사람들을 많이 불러일으키는 이런 것들도 이제 장소 마케팅의 유명한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망통의 레몬 축제, 분효대 토마토 축제, 미넨의 옥토버 페스티벌, 아니면은 또 어떤 게 있더라? 몽골의 나담 축제, 태국의 송크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장소 마케팅의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유명한 장소 마케팅 지역 축제 사례들 하면은 화천의 삼천어 축제라고 이런 것들 들 수 있고 아니면은 또 뭐 양구 강원도 양구는 우리나라의 배꼽이다 이런 마케팅을 하기도 하고 강릉에 가면은 해돋이가 유명한 곳이 있지 정동진이라고 이런 식으로 장소를 하나의 상품처럼 이미지를 높이고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마치 하나의 상품처럼 판매하는 이런 것을 장소 마케팅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지역 브랜드화인데 지역 브랜드화는 이제 뭐 지리적 표시제라든지 장소 마케팅 뭐 그 외에 다양한 것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역을 마치 하나의 브랜드처럼 인식을 시키고 그래서 이 지역을 판매하는 것처럼 조금 더 지리적 표시제나 장소 마케팅보다 조금 더 큰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세계에서 좀 가장 유명한 것들 몇 개 이야기를 써보면은 둘 다 어쩌다 보니까 좀 빨간색이어서 이런 거 본 적 있지. I love 뉴욕. 요거라든지 I 암스테르담. 그래가지고 이제 I 있고 원래는 M인 것 같은데 뒤에 이렇게 암스테르담 이런 식으로 같이 아이고 테르담 이런 식으로 붙이는 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볼 수 있는 거 하면은 지역마다 그런 거 있지. 아이서울유 요것도 될 수 있을 테고 또 유명한 게 지역 브랜드 하면은 뭐 다이나믹 부산, 브라보 안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지역 브랜드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요거에 좀 더 큰 개념이기도 하지만 어쩌면은 이렇게 지역이 하나의 브랜드가 되면은 저절로 이 지역의 인지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지리적 표시제나 장소 마케팅이 더 힘을 받기도 하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겠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화도 아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지만 반면에 지역화도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화의 사례 이 정도 이야기해보고 이어서 세계화와 지역화가 나타나게 되면서 우리 주변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우리 교과서 이제 12페이지 가서 이야기를 같이 해볼게. 그래가지고 어떤 세방화나 글로컬이라는 말을 써놨는데 선생님이 세방화는 다시 파란색으로 할게. 세방화 같은 경우는 세계화, 지방 두 개의 합성어야. 세계화, 지방화 합쳐서 세방화. 그 다음에 글로컬 같은 경우는 글로벌 더하기 로컬. 역시 어떤 세계적인 것과 로컬 조금 지방적인 것 두 개가 합쳐진 말이라고 할 수가 있지. 그래가지고 어떤 세계적으로 추세가 너무 세계화만을 추구한다 혹은 너무 지방화만을 추구한다 이런 것들은 모두 좀 바람직하지 못한 자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세계화와 지방화를 혹은 글로벌과 로컬을 적당히 혼합을 하는 형태를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세계화에 따른 부작용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도 존재할 수밖에 없겠지. 교과서 같이 보게 되면은 이제 12페이지 아래쪽에 봐서 문화 갈등이라든지 혹은 소수 문화가 쇠퇴하거나 문화적 다양성이 약화되는 이런 좀 부정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말을 하는 언어나 아니면은 전통 명절 뭐 이런 것들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대. 멀리 볼 것 없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표준어를 사용하기를 희망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투리를 쓰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는데 이러다 보면은 이제 몇십 년이 지나게 되면은 아무도 지방 사투리를 쓰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던 사투리라는 다양한 문화가 사라져버리는 이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겠지.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넓게 본다면은 세계적으로는 서로 한 문화가 힘이 세서 그래서 세계화를 하면서 다른 것들을 없애버리는 다 먹어버리는 것도 문제라면은 반면에 둘 다 힘이 비등비등한 두 개의 문화가 서로 부딪히면서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이제 최근에 가장 많이 문제가 되었던 게 유럽 지역에서 이슬람 이민자들과 원래 살고 있던 유럽 원주민들 사이에 종교적인 그리고 이 종교가 결국 사람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치니까 종교적인 갈등에서 시작된 문화적인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안 하고 넘어갔네. 세계화와 지역화의 구체적인 영향 해가지고 이제 경제의 세계화와 문화의 세계화 두 가지가 나와 있지. 그래서 경제의 세계화 하면은 무엇보다도 뉴스를 한 번만 보면은 너무 잘 알 수 있을 거야. 우리가 사실 우리의 삶과 이게 관련이 있을까 싶은 세계의 다양한 지역에서 나타나는 경제적인 소식, 뭐 이제 금리를 어떻게 했다, 아니면 뭐 공장이 어떻게 되었다, 투자를 한다더라, 뭐 아이폰 신제품이 나왔다,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뉴스에도 바로바로 그날 소개가 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보았을 거야.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 경제의 세계화 사례일 테고 문화의 세계화 같은 경우는 더욱더 쉽지 않을까?
여러분들이 이제 인터넷 그리고 커뮤니티 이런 것들 하다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끼리도 되게 재미있는 게시글 같은 거 많이 올리지만 한 번씩은 외국에서 이렇다더라라고 해서 어느 순간이 지나면은 거의 전 세계적인 그런 유행이 나타나기도 하지. 그래서 예를 들기에는 이제 너무 올드해진 것 같지만 싸이가 2012년에 강남스타일이라는 곡으로 정말 전 세계에서 히트를 했었잖아.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이제 약간 국민 가수라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히트하고 우리나라에서 유명해지고 우리나라에서 그래서 활동하는 이런 가수들이 조금 많았다면은 이제는 조금만 힘을 쓰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네, 이제 싸이 얘기 그만하고 BTS 방탄소년단이 최근에 이제 빌보드 차트 같은 데도 올라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어떤 이제 문화의 세계화에 좋은 사례구나. K-팝이라는 것도 이제 우리 이름만 코리안이지 우리만이 누리는 문화가 아니라 세계인들이 다 같이 누리는 문화가 되었구나 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문화의 세계화 사례하면 엄청 많아 정말. 런닝맨 같은 것도 이제 런닝맨이 우리나라에서도 인기 프로그램이지만 동남아 이쪽 지역에 가도 굉장한 이제 인기 프로그램이라고 하니까 런닝맨도 세계화의 문화의 세계화 사례일 테고 아니면 이제 막 가수들 아이돌 가수들 보게 되면은 나는 이제 이름도 못 들어본 누구세요? 이제 그런 가수인데 이제 막 유튜브 조회수 보면은 막 1000만 막 이렇게 찍혀 있는 거지. 그러면은 누가 찍었지?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나 정도 되는 사람은 모를 수도 있는 그 정도 인지도인데 해외에서 엄청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가수가 있다.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세계화와 지역화 시대의 대응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은 세계화, 지방화 둘 다 뭐 틀린 우리가 배척을 해야 돼. 지금 우리가 흥선대원군은 아니니까 그런 흐름은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흐름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참여를 해서 세계화와 지방화의 추세 둘 다 우리가 우리에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보다 점점 더 세계는 더 많이 개방이 될 거고 다양한 문화가 교류를 할 테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다른 데를 다니는 것도 훨씬 더 편해질 테니까 세계에 대해서 너무 먼 나라, 낯선 나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이제 간단히 검색만 해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이니까 편하게 그리고 다른 나라라고 해서 너무 멀거나 어렵거나 아니면은 배척하거나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고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생활을 하고 또 생각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 이 세계실이라는 과목은 아마 여러분들의 그런 세계적인 마인드를 길러주는데 굉장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그래서 이제 14페이지 지리정보와 공간인식에서 세계의 고지도 특히 이제 동양과 서양으로 나누어서 동양의 고지도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서양의 고지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각자의 특징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듣느라고 수고 많았어요.